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간만에 폭등했지만 대부분의 시황이 연기금 매수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연기금 매수 때문에 시장이 오른 것이 정말이지 아닙니다. 딱 오를 상황에서 오른 것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향후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증시도 살벌한 생산자 물가 발표 이후에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숏 커버링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나스닥이 CPI 발표 이후 급등했던 것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도 하락, 미국도 하락하고 니케이 선물도 급락했는데 어떻게 된 게 코스피 선물은 소폭이나마 갭 상승 출발했고 또 현물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가마저 플러스 출발을 해서 아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였죠. 그렇게 시장이 강세 출발을 하니까 처음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분위기는 355에서 350 사이에서 양매도 마감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관들도 처음에는 양매도 대응을 하였는데 갭 상승이 나오자 초반에 개인들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죠. 초반 30분 동안 콜옵션을 1만 계약, 풋옵션을 2만 계약 이렇게 전형적인 똥개미들 매수한 스타일로 옵션을 깔아 받쳤는데 최근 이 시장이 양매도 장세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수급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금이 인덱스 집행하기 시작하자 대형주 전체가 움직이면서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하게 됐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30분부터 선물을 강하게 매수해서 위쪽을 열어놓기 시작했고 연기금리 매수가 현물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까지 더하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상방으로 잡혔고 여기에 개인들이 물타기 풋옵션 매수가 대량으로 쌓이면서 이것이 시장을 상승하게 하는 첫 번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연기금 1,500억 매수에 사모펀드에서 1,000억 이 정도 주식 매수에 무슨 시장이 이렇게 폭등할 수 있는가 이렇게요. 자, 보통 외국인이 주식 매수 제대로 집행하는 날에는 5천억 이상 매수를 하죠. 근데 그 정도 매수를 해도 한 1% 정도 오르는데 어제는 무려 1.9%가 그것도 장중 조정 없이 아주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폭등이든 폭락이든 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날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계속 옵션을 죽이고 있었어요. 지난 7일, 8일, 11일, 그리고 12일이 시장 흐름을 보면 장중 하락이 나와도 오후에 반등하면서 계속 변동성을 빼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만기는 350에서 355 사이, 그것도 355보다는 350 쪽에서 만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증을 해요.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353부터 351이라는 아주 좁은 구간에서 선물 미결이 무려 9천 계약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도 안 풀리고 넘겨요. 이건 뭐냐면 그때 CPI에 대한 베팅도 있겠지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무려 윗꼬리를 2%를 가까이 달고 나스닥이 급락을 해서 마감했는데도 현물이 갭상승 나온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35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종가 저가 이런 패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어제 좁은 구간에서 선물을 베팅한 쪽은 단기로는 하방 베팅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351 정도 구간이면 4월 한 달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롱으로 잡아도 된다. 이런 베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팅이 그 선물 미결제 약정을 9천 계약 이상 증가시킨 어떤 원인 중에 하나고 자, 그런데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베팅한 게 평가 이익의 상태로 전환되었겠죠? 그리고 현물 매수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베팅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 9시 30분 이후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강화된 것은 전일 그 선물 매수한 애들이 야, 불타야 되겠다 하면서 선물 매수를 애들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10시경에 355선을 돌파하자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이 콜옵션을 환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장을 상승시킨 두 번째 이유가 돼요. 오늘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50억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자, 어제까지 양 옵션이 완전히 다이어트 되어 있는 상황에서 50억이 넘는 콜 옵션을 매수한다. 이렇게 되면 그 콜 옵션이 명목 가치는 뭐 50억밖에 안 되지만 감마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실질 가치는 이것은 주식 매수 5천억에 해달할 정도로 강한 그런 시세를 냅니다. 특히 콜옵션 360에 대한 환매가 아주 강하게 나왔죠. 하루에 뭐 12배가 넘는 시세가 나왔는데, 뭐 사실 저는 콜옵션 360은 당첨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시세가 난 이유는 오전에 그래서 쭉 상승해서 357.5에 계속 도달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오후 2시 30분까지 횡보를 했는데 시장이 전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젠 고민을 하겠죠. 이거 360을 환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장중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한 8천억을 샀거든요. 거기서 외국인이 2천억을 더 질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매도를 하던 기관들이 견디지 못하고 콜옵션을 롤링업 해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상승 클라이막스를 만들게 돼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연기금이 1,500억 현물 매수한 것으로 시장 오른 건 아니고 외국인이 355에서 350이라는 아주 좁은 박스를 위쪽으로 열면서 콜옵션을 50억을 치렀어요. 이게 5천억을 현물 매수한 효과를 낸 거고 여기에 장중에 선물 매수를 1조 정도 땡긴 거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이후에 기관이 콜옵션 매도 손절매가 시장이 폭등을 이끌었다. 이런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코스피 대형주 상위 종목 전체가 뭐 최다 강한 상승을 했어요. 삼성전자 플러스 2.54%, LG엔솔 4.87%, 또 SK하이닉스 1.8%, 뭐 안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틈을 또 타서 또 네이버 580억 매도, SK하이닉스 530억 매도, 삼성전자 우선주 230억 매도. 그러니까 기존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매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이렇게 당긴 것은 옵션 만기주의 감마값이 워낙 높은 상황인지라 이 적은 비용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마침 연기금이 현물을 질러주니까 그래 알았어 50억 정도 들어서 콜옵션 폭등시키고 선물 1조 딱 질른 다음에 마지막 동시효과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5천억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싹 먹튀해서 성공적으로 일중 트레이딩을 마친 이 외국인이 파생 전략이 시장을 당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1,500억 연기금 매수가 무슨 시장을 2%를 당기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일단 옵션 만기주의 시세가 크게 났죠. 그래서 정작 옵션 만기일에는 시세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장이 자근자근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이 콜옵션 물타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전일 시장이 폭등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13,000계약가량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가 집중된 가격대와 시간을 보면 이 11시 이후 그러니까 357에 근접할수록 매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매도는 기관이 환매성 손절매를 할 때 거의 본전에서 나오거나 약한 이익만으로 개인이 매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개인이 콜옵션 누적 매수가 이익으로 전환돼요. 그런데 그거를 환매시킬 정도 시장이 상승할 이유는 지금 아니죠. 자, 그러면 시장을 더 당기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눌러주는 것이 마켓 메이커들이 유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만기 이후의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나 이게 지금 중간 반등이 아니냐 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할게요. 유럽 증시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 장중 흐름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옵션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밀리면 받치고 오르면 때리고를 반복하면서 살살 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제는 뭐 증시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전일 미국 단기 채권이 또 올랐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 게 단기 국채가 과연 바닥을 친 것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어제 9시 반, 밤 9시 반에 미국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죠. 아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 뭐 1.4% 증가가 나온 겁니다. YOY로도 11.2% 상승이에요. 코어 PPI도 MOM으로 1% 상승. 컨센서스가 0.5%였으니까 엄청난 상승을 한 건데 이때의 시장 반응은 일시적으로 단기 채권의 매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바로 상승으로 턴했고 이후에 뭐 단기물 폭등 그리고 장기물까지 올라오면서 미국채는
중요한 양봉을 이틀 연속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CPI와 PPI가 살벌하게 나왔는데도 채권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는 것에 이른바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CPI 발표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다가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고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PPI는 더욱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올랐던 것을 다 반납해서 그런지 더 이상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장 시작하자마자 나스닥 선물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이것은 물가가 피크아웃을 한 것과는 별개로 이 정도 지수 레벨이면 물가 지표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시장이 실적 발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물가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세계의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지 이게 관건인 거죠. 물론 전체 채권 시장의 전망은 단기물은 바닥을 쳤다고 봐요. 그런데 장기 채권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단기물이 멈추고 장기물이 하락하면 과거에는 경기 전망이 좋게 해석됐어요. 그러니까 장기금리 상승은 투자 수요 증가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지금 장기금리 상승은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금리가 이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상승은 아직도 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장기물이 멈췄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채권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시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침 내일이 ECB죠. 이 라가르드 할매가 어떻게 코멘트를 하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유로화가 급반등을 했어요. 이것 또한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리스크 온으로서 달러 인덱스 100포인트에 도달한 것을 어느 정도 반납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상황에서의 급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달러 인덱스 100포인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달러 인덱스는 저는 110포인트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보다 10% 이상 상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할 수 있지만 가속도가 붙는다면 저는 순식간에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가속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고 유로존이 경제 뚜껑을 여는 순간 이 유로화가 폭망이 나오면서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근데 시황 얘기한 데서 그거 지금 집중해서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자,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값이 또 3.3% 상승해서 104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문제는 어제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무려 930만 배럴 증가가 나왔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원유 재고 발표 나오면 500만 배럴 안짝에서 증감이 발표돼요. 그런데 900만 배럴이면 정말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하지만 기름 시장은 아주 잠깐만 쫙 눌렸다가 다시 다 말아 올려요. 그리고 상승을 해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스플로우 상으로는 오펙 플러스가 계획한 증산을 설비 노후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IEA 그 보고서로 이 유럽 세션 초반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근데 전체 흐름을 보면 대량의 재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매수세가 훨씬 더 많아서, 그러니까 100달러 초반에서는 매수로 대응하고자 한 쪽이 더 많아서 나중에는 숏 커버링까지 더해져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를 간단히 언급하면 그 헨리허브, 그러니까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7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TTF, 그러니까 네덜란드 터미널 가스 가격에 비하면 이거는 오른축에도 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가스를 운송비 더해서 유럽에 보낸다 하더라도 미국산 가스 가격은 여전히 유럽 천연가스 가격 대비 저렴합니다. 그동안은 운송비 문제, 천연가스 배송 터미널 이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산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 펀더멘털이 완전히 레벨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산 천연가스가 지금 2배가 낮다 하더라도 숏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품 선물은 펀더멘털이 앞서 스퀴즈가 날 수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게 옛날에 그 천연가스 옵션 매도하다가 파산을 하게 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울면서 유튜브를 찍거든요. 지금 검색하면 있습니다. 하여튼 상품 선물 옵션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꽤 많이 반등을 했는데 유럽 세션 들어와서 유럽 증시가 계속 얻어맞으면서 결국 본장은 아시아 세션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출발을 하였는데요. 개장 전 이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를 한 JP모건이
갭다운 마이너스 3%를 맞으면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다우지수는 계속 올라오면 얻어맞기를 반복했으나 나스닥 선물은 이 정도면 숏 커버링 나올 만하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시가 이후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나스닥 파워미터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이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PI와 PPI가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자 나스닥도 이제는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하다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어제 나스닥 선물은 포인트 피겨인 이 14,00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하고 나서 계단식 레벨업을 보여줬죠.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반등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데도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한 것은 하락에 대한 속도 조절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단기 저점으로 여기는 쪽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장을 상승으로 인도한 또 다른 동력은 변동성인데요. 나스닥이 상승한 동안 금융주의 조정으로 다우지수는 올라오면 계속 얻어맞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감소했고 그렇게 계속 변동성이 감소하다가 새벽 3시 드디어 변동성이 전일 저점권을 부러뜨리면서 이후 시장은 숏 커버링성 상승이 나와서 종가 고가로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의 변동성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 증시가 계속 눌렸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와 선물이 콘텐고가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추가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근데 추가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백오데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하락이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변동성 선물이 눌리면서 콘텐고가 아주 강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거라서 봐요. 물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있을까 싶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다시 테슬라가 $1,000 회복하고 아마존이 3% 이상 상승하면서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JP모건 3.22% 하락을 포함해서 실적 발표를 기다리던 금융주들은 아직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금융주들이 마지막 눌림이 나온 단계가 아닐까 해요. 채권도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고 JP모건은 러시아 익스포저로 $5억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5억 뭐 JP모건 입장에서는 사실 애들 장난이죠. 그래서 갭다운 3.3%가 나오고 나서 그 JP모건은 오히려 처음에는 반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는 뭐 조금 눌린 건데 어쨌든 금융주 실적 그 시즌이 이제 이번 주에 다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이후에는 저는 금융주가 최소한 마켓 퍼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조금 시장이 상승하면 숏 커버링성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추세적 상승보다는 360이나 357 등 양광 모드로 진행될 것 같아요. 전일 5월물 콜옵션 365가 추가 매도 체결됐고 이로써 370과 365에 지금 콜 매도가 쌓여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하루만 쉬어도 5월물 프리미엄은 빠질 룸이 많기 때문에 기존 콜 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위로 돌았느냐인데 연기금 매수만으로 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 외국인이 감마를 활용한 옵션 전략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감마 효과가 사라지는 5월물 초에는 시장이 추세적 상승을 이어간다기보다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변동성이 이제 꺾이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로 매수세가 이전되면서 시장이 계단식으로 레벨업을 지금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증시는 미국과 유럽이 내일 옵션 만기예요. 그리고 금요일과 월요일은 부활절 휴장이죠. 그래서 증시만큼은 내일 하루면 또 올라오면 매도, 또 밀리면 매수이 이런 역추세 단기 매매가 유효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지금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일 ECB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기존 유로 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라가르드 기자회견 전후로 유로존 채권 스프레드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어떤 게 내놓을지가 주목되는데요. 요게 향후 유로화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지 간에 달러 인덱스의 100포인트 돌파를 막을 힘은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